테마 7 국가의 변천.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작고 약한 정부에서 크고 강한 정부로 그리고 다시 작지만 강한 정부로 변해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의 변천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변천에 따라 행정의 기능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관료의 역할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근대 입법국가. 첫 번째는 근대 입법국가입니다. 한마디로 작고 약한 정부를 말합니다. 1. 개념. 18세기 시민혁명으로 절대왕정의 통치를 끝내고 국가는 개인과 시장의 자유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는 원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왕의 권력은 신에게서 온다는 왕권 신수설을 비판하고 국가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합의로 만들어진다는 사회계약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은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돌아가니 정부는 제발 나서지 말라는 자유방임주의가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이 특징. 이 시대 국가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의회 만능주의.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국가의 주인이며 모든 국가활동은 의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2. 시장 만능주의.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절해 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3. 소극국가. 국가는 그저 도둑이나 막고 외적의 침입이나 막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라는 말이 지배적이었죠. 밤에만 순찰 도는 경비원 같다고 해서 야경국가 또는 값싼 정부라고도 불렸습니다. 2. 현대 행정국가. 하지만 시장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에 들어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즉 시장 실패가 터져나오면서 현대 행정국가가 등장합니다. 일명 크고 강한 정부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1. 개념. 행정국가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특히 행정부의 힘이 의회나 사법부보다 훨씬 강해진 국가 형태를 말합니다. 행정부가 주어진 일을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무기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까지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행정이라는 말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국가의 모습으로 후발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발전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등장 배경.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부가 커지고 강해졌을까요? 첫째, 정치적 요인. 보통선거가 확대되면서 수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지만 의회가 이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대의제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률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게 되자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부에 맡기는 위임 입법이 늘어났습니다. 둘째, 경제적 요인. 1929년 경제대공황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이에 케인스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의 뉴딜 정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3. 특징과 문제점. 행정국가 시대에는 행정기구, 공무원 수,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공기업도 많이 생겼죠. 하지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행정부의 힘이 너무 강해져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관료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정부 실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과도한 개입이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3. 신행정국가. 정부 실패라는 대가를 치른 후 1980년대부터 신행정국가가 등장합니다. 이 국가의 모토는 작지만 강한 정부입니다. 1. 개념. 신행정국가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줄여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만 동시에 국정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사회의 여러 주체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강한 정부의 성격을 띈다는 뜻입니다. 오스본과 게블러는 이를 멋지게 표현했죠. 정부는 배의 방향을 정하는 방향 잡기에 집중하고 힘들게 노를 젓는 노 젓기는 시장이나 시민사회에 넘기라는 것입니다. 이 등장 배경. 신행정국가는 세계화, 정보화라는 새로운 환경과 정부의 재정 적자를 비판하며 등장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시장 원리를 행정에 도입하려는 신공공관리론과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강조하는 뉴거버넌스가 그 등장을 이끌었습니다. 4. 의회 정체와 분화 정체. 행정국가와 신행정국가의 통치구조를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는 두 가지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의회 정체. 이는 현대 행정국가의 통치구조를 설명하는 고전적 모형입니다. 주권은 의회에 집중되어 있고 행정부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관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장관을 보좌하고 정책을 집행하죠. 책임 소재가 명확한 통합된 국가 모형입니다. 이 분화 정체. 이는 신행정 국가의 복잡한 통치 구조를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국가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체에게로 권력이 분산되고 파편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1. 국가의 공동화. 국가의 기능이 위로는 EU 같은 초국가적 기구로, 아래로는 지방정부로, 밖으로는 민간 부문으로 빠져나가 국가의 중심이 비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정책 네트워크. 이제 정책은 정부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이익집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안에서 협상과 타협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때 정부는 유일한 지배자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한 구성원인 핵심 행정부로서 역할을 합니다. 3. 신국정관리. 이런 환경에서는 수직적인 명령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수평적인 협력과 조정, 즉 거버넌스가 핵심적인 통치 방식이 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근대 입법국가는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한 작고 약한 야경국가였습니다. 둘째, 현대 행정국가는 시장 실패에 대응해 등장한 크고 강한 복지국가였지만 정부 실패라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셋째, 신행정국가는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방향 잡기에 집중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국정을 운영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